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중 간 금리 차가 계속 확대되는 가운데 리오프닝 이후에도 중국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지표가 바로 위안화 가치 하락인데요. 따라서 시장에서는 지금 부채 위기로 인해 무분별한 부양책을 자제하고 있던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 흐름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시장 개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위안화 가치는 달러당 7.2686위안까지 하락하는 등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위안화 통화 약세의 원인을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무엇보다 이 난국을 타개할 성장 동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요. 특히 중국 스타트업의 상징과도 같은 전기차 기업들의 연쇄 파산 소식은 중국 경제를 더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하이에서 열린 아시아 최대 규모 모바일 이동통신 전시회 MWC에서 중국의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던 전기차 기업 바이톤이 최근 파산 신청을 냈다는 사실은 중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이톤의 모기업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지자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것입니다. 한때 중국의 테슬라라는 명성에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는 등 중국 전기차 혁신을 선도한다는 호평을 받으며 기염을 토했지만 이후 구체적인 성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2018년 MWC 이후 3년이 흘렀지만 단 한 대의 전기차도 시장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투자금은 운영비와 직원 복지, 보너스 잔치로 흥청망청 쓰고 결국 임금 삭감에 체불, 감원, 납품 대금 연체라는 악순환 끝에 회사 경영 중단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중국은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시장입니다만 현재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율이 25%까지 올라와 전기차 시장은 그야말로 포화 상태입니다. 이처럼 중국 경제의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들이 쌓여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국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부동산 리스크입니다. 중국 당국은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지만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상태가 골물대로 골마있고 중국 경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은 바로 지방정부에 숨겨진 부채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표적인 지방정부가 바로 18년 연속 재정적자를 기록한 구이저우성입니다. 마우타이로 대표되는 바이주와 담배 외엔 이렇다 할 산업이 없는 지역인데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무려 1조 2,470억 위안이었습니다. 한화로 225조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구이저우성, 하이난성, 네이멍구 자치구 등 대부분의 중국 지방 정부들의 재정 수익이 감소한 원인은 토지 사용권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이것은 시진핑 주석의 부동산 개발 억제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은 중국 GDP를 구성하는 11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중국에서 부동산 개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5%에 육박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부동산 난개발과 부채 문제 때문에 대출을 억제하자 자금력이 바닥난 업체들이 공사를 제때 마치지 못해 인도 시기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급기야 주택 구매자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을 벌일 정도로 중국 부동산 시장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중국 지방 정부들이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지방정부의 부채 부담을 중앙정부와 은행들도 함께 나눠서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경제성장과 기업 투자를 압박했기 때문에 지게 된 부채인이 짐을 함께 나눠지자는 것인데요. 하지만 중국 중앙정부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반부패 명목으로 지방정부에 철퇴를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중국 지방정부들은 회계장부 조작 등을 통해 재정 수입을 부풀리고 음성부채를 부당하게 늘렸다가 중앙정부의 회계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중국 회계감사 기구인 심계선은 지난 26일 발표한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정부 70곳의 재정 수입을 살펴보니 16조 원이나 뻥튀기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 중 49곳이 부당하게 음성부채 7조 5천억 원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 LGFV입니다. 중국의 지방정부는 건설 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정부 자금조달기관, 즉 LGFV라 불리는 특수법인으로 하여금 회사채를 발행,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등으로 음성 부채를 늘려왔습니다. LGFV 부채는 통계상 중앙정부 부채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정부들은 부채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사용해 온 것입니다. 또 20개 이상의 지방정부는 재정수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처럼 속여 특별 채권을 약 3조 6천억 원이나
부당하게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방정부 수장들은 치적을 쌓기 위해 재정 수입을 부풀리고 음성 부채를 통해 실제 부채 규모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드러난 것 역시 빙산의 일각일 확률이 큽니다. 지방정부들의 실제 재정 적자와 부채 규모가 장부상의 금액보다 훨씬 커서 겉으로 드러난 것에 비해 더 위험한 지경일 수 있다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월가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숨겨진 차입금을 포함한 중국 지방정부의 총 부채가 약 23조 달러, 무려 3경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뇌관은 바로 이처럼 공식 데이터에 잡히지 않는 지방정부의 이른바 숨겨진 부채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시진핑 주석은 칼을 빼들었습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 찾기에 나서 지방정부를 샅샅이 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리서치 회사 로듐 그룹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지방정부의 부채는 56조 위안, 약 1경 50조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통계로는 2022년 말 지방정부의 미결제 잔액은 35조 위안이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든 심각한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수준은 GDP의 80%에 근접해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방의 숨겨진 부채를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중국은 안과 밖으로 골마 있다는 사실만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견제로 첨단 산업 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렇다고 다시 부동산 개발 의존식 경제로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미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 번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공동 번영을 하자니 부동산 부채가 늘어나고 부동산 부채를 잡자니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가 벼랑 끝에 몰리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시진핑 주석은 인민은행 수장까지 교체하는 초강수를 두게 됩니다. 최근 중국 위안화의 1달러당 환율이 7개월여 만에 7.258 위안으로 내려앉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수장이 외환 전문가들로 전격 교체됐습니다. 그만큼 중국 경제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판궁성 신임 인민은행 행장은 영국 캠브리지와 미국 하버드에서 유학했고 국가외환관리국 국장을 역임했을 정도로 외환 실무 경험이 풍부한 학자형 관료이며 중국 위안화 개혁을 주도한 외환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헨리 폴슨 전 미 재무장관을 비롯한 서구 언론들은 판궁성 신임 행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후보 중에서 판석이는 시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고 시장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다. 금융시장에 안심을 주려는 인사다. 그런데 새 인민은행 수장의 첫 번째 행보는 놀랍게도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북경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인민은행 서열 1위인 판궁성 공산당 위원회 서기가 전격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이 회담은 예정이 없던 중국 측의 요청으로 급하게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한국은행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판궁성 서기가 경제 현안과 중앙은행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밝혔지만 이날 인민은행은 홈페이지에서 중국과 한국 양측은 거시경제 발전과 한중 금융협력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인민은행 수뇌부의 만남을 중국 정부의 협력 타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인민은행 1인자가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한국은행 총재였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최근 중국 금융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미국과 서방의 제재로 도움을 청할 곳이 한국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금융협력은 상호 간에 상당한 신뢰관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간 중국이 보여온 태도를 보면 도무지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다면 중국은 먼저 한한령부터 공식적으로 풀고 한국에 대한 태도부터 바꿔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